이번 워크숍 제목은 최근의 한국 여성 운동입니다. 요 몇 년간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이 부상하면서 특히 최근에 불법 촬영 항의 운동이나 아니면 미투 운동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과제와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진희님은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시고요. 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적인 글들을 많이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 해방론이라는 이 책갈피에서 나온 그 책갈피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편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성들의 새로운 급진화가 일어났죠. 한국에서 이제 2015년부터 그 페미니즘이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제 세계적 흐름의 일부였죠. 사실 이제 지난해 미투가 한국의 그 여성 운동에서 굉장히 화제였는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의 또 일부였죠. 이제 이 광범한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와 평등에 대한 그 여성들의 열망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 증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지난해 여성 운동이 굉장히 이제 전진을 했고 이런 것의 또 결과로 그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 건데 그래서 이제 20대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이제 여성 운동의 참가라든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3월 8일에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여성 중 그 20대 여성에서는 2명 중 1명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규정은 사실 좀 그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늘 같은 모습은 아니었고 또 지난해 여성 운동이 크게 증가했지만 또 이제 그 여성 운동 내에서도 또 분열이 또 두드러진 시기가 지난해였죠. 그 한국에서 이제 여성 운동이 등장한 이래로 주되게는 이제 NGO 여성 단체들이 그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운동을 주도해 왔는데 지난해는 이제 새로운 그 여성들의 급진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여성들이 기존 주류 여성 단체들에 사실 도전하면서 운동을 일으켰고 이게 가장 큰 운동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그게 불법 촬영 항의 운동이라든가 또 낙태 같은 것도 이제 뭐 NGO들이 이끄는 모낙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연대체가 이끈 운동도 있지만 또 이제 분리적인 페미니스트들인 비웨이브가 이끈 또 운동. 사실 이게 규모는 더 크고 기세도 더 좋았던 운동이었는데 이렇게 운동 자체가 더 이상 하나가 아닌 이제 이렇게 복수로 진행된 것도 지난해에 등장한 또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지난해는 이 여성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높고 또 운동도 전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게 크게 증가했고 이것은 단지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여러 뭐 통계라든가 조사 결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근데 이제 여성운동에서 그 굉장히 큰 운동이었던 가장 큰 운동이었던 불법 촬영 항의 운동이 남성을 배척하는 이런 분리적인 페미니즘을 표방하면서 또 반발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이제 뭐 남성 혐오다 이래가지고 남성들과 여성들의 뭐 대립 이런 게 이제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뭐 그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걸 전반적인 남대여로 설명할 수는 없고 미투든 뭐 불법 촬영 항의 운동이든 낙태죄 폐지 운동이든 이런 것들은 남녀 모두 대체로 지지하는 이런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쟁점에서는 그게 이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는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에 대한 지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뭐 촛불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이런 촛불의 저항 이런 그 속에서 개혁을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 것 이게 또 이제 새로운 운동이 분출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됐는데 이런 이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여성들에게 새롭게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성공을 거두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운동을 주도한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뒤에서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이 더 효과적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 자체를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 운동의 성과와 한계, 약점도 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돌아볼 때 더 운동이 효과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성 운동이 이제 많은 쟁점을 둘러싸고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을 거고요. 저는 최근 몇 년 새 일어난 여성 운동 중 가장 중요한 운동을 꼽자면 세 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제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낙태죄 폐지 운동 이 세 가지가 단연 중요한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은 지난해 말에 이제 중단이 된 상태고요. 미투는 이제 뭐 계속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해만 한 기세는 아니죠 올해. 그리고 이제 낙태죄 폐지 운동은 이제 올해 3월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성과를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뒤에는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낙태 합법화 수준을 둘러싸고 또는 이제 처벌을 어떻게 뭐 남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좀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운동이 또 성과를 거둔 측면 때문에 그 여성들의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또 운동이 또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권 운동은 사실 이제 그 노동계급 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엄청 큰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운동인데 매우 중요하지만 아마 오늘 다 다루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제 25일 날 토요일인가? 25일 일요일인가요? 그 일요일 날 낙태권 운동 쟁점과 과제라는 워크숍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뭐 나중에 하다가 시간 좀 되면 잠깐 다루고 안 되면 건너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나 플로어에서는 그런 걸 갖고 토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이랑 그 미투 운동을 좀 더 자세히 돌아보면서 최근 한국 여성 운동을 좀 돌아보는 식으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은 지난해 일어난 운동 중에서 제일 두드러졌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일어난 그 여성들의 급진화에서도 사실 정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그 제작, 유통 그리고 미온적 수사에 항의해서 일어난 이 운동은 지난해 연말 중단될 때까지 7개월간 지속됐죠. 그리고 이 운동은 이전의 여성 운동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 분리적 페미니즘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그거를 주목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이전에 바로 평범한 여성들이 대거 참가한 대중적 여성 운동이라는 것이 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그 연인원 7개월 동안 24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좀 주최 측이 시위 규모를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관찰한 결과를 봐도 10수만 명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규모는 한국 여성운동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그것도 그 운동 참가자들이 거의 뭐 20대, 뭐 10대도 있었고요. 그런 젊은 여성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국의 여성운동은 90년대부터 이제 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그 여성 운동이 지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운동 자체의 규모는 최대 2,000명을 넘어선 적이 없는 사실 이제 소규모 운동이었는데 지난해는 그야말로 대중적인 운동이 됐던 거죠. 그리고 참가자의 대부분이 학생과 젊은 노동계급 여성들이었고 그 젊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운동이 굉장히 그 활력과 자발성이 두드러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 혹시 참가해 보시거나 좀 관찰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스태프만 수백 명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그 활력을 보여준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이제 분출한 계기는 잘 알다시피 불법 촬영물과 그에 대한 미온적 수사에 대한 이제 불만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이 쟁점은 최근 몇 년간 젊은 여성들의 급진화의 주요 계기가 됐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소란의 폐지 운동이
일어나서 17년째 운영되던 그 소라넷이 2016년 폐쇄된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뭐 이 운동 자체가 고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 홍대 뭐 몰카 사건 수사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 그것은 한 계기에 불과했고, 사실 그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제 그 불만은 더 넓게 깔려 있었죠. 그래서 이 뭐 불법 촬영물에 대한 미온적 수사뿐만 아니라 뭐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뭐 승진 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업과 국가 요직의 여성인 소수인 현실 같은 사회 전반에서 여성이 이등 시민 취급받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난 것이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에 새로운 이제 특히 성평등을 표방한 그 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젊은 여성들의 기대와 자신감 증대 속에서 이제 이 하나의 그 계기를 가지고 이제 폭발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바뀌면서 또 크게 성장했습니다. 문재인이 이제 집권 뭐 초반에는 뭐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죠. 노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집권 1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약속이 이제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들이 이제 상당수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문재인의 그 성평등 약속이 굉장히 알맹이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해졌죠. 그래서 낙태죄 폐지 23만 명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두루뭉실한 답변도 그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인 그 개혁에 대한 그 조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 말뿐인 페미니즘, 그걸 좀 이제 원색적인 용어로 뭐 아가리 페미니즘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런 걸 강력히 성토했고, 또 이 운동이 이제 성장했던 시기가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급속도로 성장했던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촬영물 항의 운동은 대중적인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이 이름은 좀 그거보다는 좀 덜 그 투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불편한 용기라는 그 명이었는데, 이 이제 연성 아나키즘 성향의 이 분리적 페미니스트들이 이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들은 이제 주류 여성 단체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여성 단체 연합 같은 NGO 여성 단체들하고는 상당히 좀 달랐죠. 급진적인 페미니즘의 어떤 사상을 공유하긴 하지만 그 양상은 좀 실천에서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제 주류 여성 단체들은 주되게 이제 입법 청원 활동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거리의 행동, 그다음 전투적인 행동 이런 걸 강조했고, 특히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를 불신하면서 거침없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류 여성 단체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애써 회피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이쪽이 이제 분리적 페미니스트들은 문재인에 대해서도 막 거침없이 비판했죠. 그래서 그 5월에 있었던 그 논란이 된 해화약 시위도 사실 문재인 재기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물론 이제 이 불편한 용기의 운동은 약점이 있었죠. 그 특히 남성을 배척하는 거, 그래서 남성 자체를 아예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분리주의의 약점이 있었고, 바로 이런 약점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고 성공적인 운동을 일으켰지만 또 상당히 많은 반발을 낳았던 그런 또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발이 또 결국 이 운동이 이제 그 중단되게 하는데 뭐 영향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 범죄 행위, 유포 이런 것들이 그동안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좀 관대하게 처리되는 그 수사 경향, 무시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거 참가한 여성들은 주최 측의 그런 분리주의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죠. 좀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그 운동 주도자들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그 이 운동은 한참 거침없이 한동안 거침없이 성장을 했고, 마침내 이제 정부로부터 몇 가지 양보를 얻어냈죠. 뭐 그래서 뭐 그런 불법 촬영물을 너무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도 이제 개선이 되고, 또 미투 국면하고도 맞물리면서 5월 달에는 그 성폭력 뭐 여성들의 피해 호소할 때 무조건 무고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제 무시하는 이런
검찰, 경찰의 수사 관행 이런 것도 이제 좀 개선하는 지침들이 마련되기도 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그리고 또 양진호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도 이제 감옥에 보내고 뭐 그런 몇 가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뭐 이 운동의 큰 성과라면은 뭐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도 성과이기는 하겠지만 저는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경시대원 이 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의 그 무관심한 대응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각인시킨 거 이게 이제 아마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의 어떤 의식의 효과로 올해 그 버닝썬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또 연예인들의 그 불법 촬영물 공유가 있었을 때 굉장히 그 즉각적인 분노가 일었던 것도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더는 이제 가벼운 문제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운동은 그 단일 쟁점 운동에 갖는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이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광범한 여성 차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운동 자체는 굉장히 협소한 그 쟁점으로 딱 제한이 됐습니다. 운동 그 주도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불법 촬영 편파 수사라는 매우 협소한 쟁점으로 제한이 됐고 나중에 가서는 뭐 편파 수사를 앞세우고 그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단일 쟁점 운동은 아무리 폭발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어쨌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운동에 대해서 지배자들이 양보 조처를 취하면 그 동력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고 또 이제 전망도 이제 그 부재하다면 그 운동의 동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대체로 한 몇 달간은 거침없이 성장하다가 나중에 이제 운동의 동력이 그 뭐 양보 조처를 또 지배자들이 제시를 하면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 그 운동이 더 발전하려면 더 중요한 노동 계급의 어떤 핵심적인 요구들을 걸고 여성 차별에 맞서는 좀 더 확대된 운동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 이제 주최 측은 그런 거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운동을 좀 돌아볼 때 이 운동이 참 활력 있고 기세가 있긴 했지만 애초에 이 운동 자체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도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아마 7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멈추게 된 것도 이 목표 자체의 불명확함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운동은 이제 그 단일한 쟁점, 불법 촬영 유포 범죄와 또 성차별적 수사 관행을 규탄하는 항의 운동 형식으로 계속 수개월 동안 지속됐는데 이렇게 딱 이 쟁점으로 한정했던 거는 다른 쟁점이 끼어들면 이제 의견 차이가 커져가지고 운동의 어떤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주최 측의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가보면 뭐 쟁점을 이것도 확대하고 저것도 확대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운동이 이제 약간 더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쟁점을 한정하긴 했는데 그리고 뭐 또 쟁점을 확대하면 여성들 사이에 어떤 입장 차이가 더 드러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운동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이견도 생겨났고 그거를 이제 더는 이제 그 뭐랄까 억제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2017 지난해 말만 해도 이 여성 운동 이 주최 측이 운동을 중단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짐작만 할 뿐이지 좀 확신할 수는 없었는데 그 운동 조직자들 중에 상당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올해 5월달에 한 대학에 이제 그 모여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토론했던 내용들을 녹취해서 올린 걸 보니까 그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심각한 정치적 그 이견들이 있었다. 뭐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니 이제 우파하고도 연대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상당한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치적인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나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운동을 분열시킨다 뭐 이런 약간 이제 논란들 속에서 좀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스태프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으로 보였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운동이 이제 중단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돌아볼 때 조금 정리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운동 자체는 크게 타올랐고 또 성과도 거두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사그라든들에는 운동 자체에 또 약점도 작용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단일 쟁점 운동이 갖는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이 운동 조직자들의 그 분리주의, 즉 남성을 그 배척하는 이런 것 자체가 또 이제 운동의 성공과 함께 또 많은 반발과 우려를 낳았던 거고, 이게 또 이제 운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불편한 용기가 이제 표방했던 이 분리주의는 뭐 그렇다고 완전히 이 사람들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었고, 사실 2015년 이후에 이제 부흥한 페미니즘이 거의 급진적 페미니즘입니다. 미국에서 70년대에 이제 일원화됐던 급진 페미니즘인데, 이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호응을 받았죠. 이제 여성 차별에 대한 뭐 분노 속에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여성들의 경험을 일부 반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급진하려는 젊은 여성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 분리주의는 이제 여성 차별의 원인을 남성 일반으로 보는 모든 남성으로 보는 급진 페미니즘 이론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떤 분노를 표현하면서, 차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여성들을 동원하는 데는 일정한 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운동이 지속 발전하는 데서는 사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일반이 일단 성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남성을 싸잡아서 비난하게 됐을 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그렇게 성별 이분법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급을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계급이라고 보는데, 박근혜만 보더라도 박근혜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그는 평범한 남성들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고 남녀 모동계급 모두의 사실 적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것을 이제 그 계급이라는 것을 만약 이해를 못하면 그 잘못된 결과로 나아갈 수 있죠. 운동 진영 참가자 다수는 뭐 이런 박근혜를 지지하는 쪽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크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누구랑 동맹을 할 것인가, 여성들만의 단결, 이런 것은 사실 뭐 최고조로 보였던 시기, 그게 아마 절정이었을 텐데, 그 이상 나아가려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주목을 하지 못하면 그 여성 운동은 이런 기로에 서는 거죠. 말하자면 힘 있는 지위에 여성들이 오르는 것, 이게 사실 이제 많은 그 여성 운동에서 얘기되고 있는 또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소수 여성들이 이제 상층부에 가서 위로부터 이제 개혁을 하는 이런 방향을 하나를 제시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러나 이런 전략은 이미 한국에서도 실현이 됐죠. 97년 김대중 정부에서도 실현이 됐고, 노무현 때도 실현이 됐고, 지금도 사실 실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뭐 중간 계급의 여성들에게는 이런 게 또 출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평범한 노동계급의 여성들이나 서민층 여성들이 이 상층부의 고위직의 여성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또 삶의 개선이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엘리트 중심적인 전략은 이제 여성 운동이 더 온건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경험한 것처럼 한명숙 여성 총리하에서 또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뭐 이랬던 것도 볼 때,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진선미가 많은 기대를 받고 여가부 장관이 됐지만 뭐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또 여성 노동자들이 그 처우 개선 요구를 안 들어줘가지고 오히려 또 여가부를 또 규탄하면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모든 여성들이 단결하자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별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는 그게 운동으로도 표출되는 이런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별 그 차이 이전에 계급의 차이가 훨씬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런 계급의 차이를 무시한다면 그 운동의 어떤 더 발전, 즉 자본주의 사회의 그 근본적인 그 구조를 건드리는 걸로 나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차별을 겪지만 결국은 그 물질적 뿌리는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개별 가정에게 떠넘기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이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육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사의 부담을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문제,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건데, 결국 이런 문제는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과 평범한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과 또 이제 서민층 여성들이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그 계급 문제를 무시하고 다 모든 남성을 한 통속으로 보게 되면 이 더 강력한 이런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여성 운동에서 이제 지금 지배적인 이런 급진 페미니즘의 어떤 사상 이런 것도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불편한 용기의 운동에서 또 돌아볼 점은 이런 분리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여성 아나키즘적인 조직 방식, 즉 운동권 배제 뭐 이런 것도 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요. 이 운동권 배제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좀 젊은 층의 사람들이 급진화될 때 흔히 좀 보이는 모습이라서 초반에는 좀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불편한 용기는 주류 여성 단체들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었던 건데, 왜냐하면 이제 뭐 여성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는 너무 하는 게 없다 이런 정당한 불만이 작용했던 거죠. 실제로 2000년대 중엽 이후로 사실 여성 운동은 침체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그 전투적인 거리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이 사회를 바꾼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렇게 또 주류 여성 단체들이 또 이 운동에 개입해서 그 운동을 온건화할 것에 대한 그 뭐랄까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였죠. 그러나 이제 운동권 일반에 대한 불신과 또 배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막 이 운동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운동이 이제 진행될수록 난점으로 다가갔는데, 사실 단체가 아니라 그냥 오로지 개인 참가만 허용하고 그냥 딱 주최 측이 통제한 이런 팻말만 딱 들게 하고 이런 방식은 그 주최 측에게는 편리했을지 몰라도 그런 방식으로 또 운동 자체의 목표라든가 방향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한 시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카페 게시판에서도 막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여성들 사이의 차이점 이런 걸 드러내지 말자는 취지에서 뭐 계속 익명성을 고수한다거나 뭐 운동권 배제, 개인 참가만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런 거를 차이점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운동은 어느 순간 가서 멈추게 됐던 거고, 돌아볼 때도 계속 그 이번 5월달에 있었던 시위에서도 이제 스스로 레디칼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사이에서도 이제 너무 분열이 심하다는 것들을 지금 이제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걸 볼 때, 정치를 배제한다고 해서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 정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초반에는 이제 자기 정치를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운동이 진행되면 정치적인 어떤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 운동을 흡수하려고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래서 불편한 용기도 굉장히 급진적이긴 했지만 정현백 장관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또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운동내 또 상당수 사람들은 또 불신하고, 그래서 어떤 소수지만 또 일부는 뭐 좀 황당하지만 박근혜도 뭐 대안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치를 회피한다고 해서 정치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운동이 더 발전하려면 진정한 이 운동을 더 급진화시키고 더 근본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가가 더 공공연하게 토론되고 논쟁돼야 되는데, 그래서 노동자연대는 그때 이제 운동권 배제라고 하는 주최 측의 방침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렵긴 했지만 그 부근에 가서 이제 신문도 팔고 이런 노력을 했던 것도 이 운동에 급진화된 사람들이 어쨌건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정치 배제 이런 거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대안이 필요했는가를 고민할 때 또 이제 이런 남녀 노동 계급이 단결해서 이렇게 싸우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성 이런 걸 주장하는 우리 그 입장도 있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문도 팔고 그랬었는데요. 기사도 많이 다루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논의들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이미 그런 뭐 이런 아나키즘적인 정치 배제 주장을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일찍이.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아나키즘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정치를 피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치고 부르자 정치에 다시 빠지지 않는 사례가 없다는 걸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엥겔스도 이제 이 마르크스의 비판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정치를 삼가하는 건 사실 정치를 자유주의적 정치인이나 개혁주의적 정치인에게 맡기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 이런 얘기를 절대 회피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치적 전망을 놓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는 이제 회피할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이 모두 뭉치자, 정치를 난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뭉치자, 이런 거는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모두 뭉치자 이런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여성들의 불만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여도 이내 운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 정치적 차이를 피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여성 운동에는 물론 뭐 지금의 부르주아 여성들이 운동을 이끄는 건 아니고, 여성 운동의 주된 그 기반은 뭐 노동계급, 서민층, 그리고 중간계급 여성들인데, 그러나 그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류 여성 단체들은 중간계급 여성들이죠. 이 여성들은 사실 이제 이 운동을 이제 국가기구에 진입해서 그 속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성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불편한 용기라든가 뭐 이런 또는 뭐 비웨이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뚜렷한 전략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나 이제 운동이 더 발전하려면 이 차별을 낳는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이런 계급 관계에 대한 도전 이런 게 있을 때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약간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좀 미투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미투하고 이제 불편한 용기 운동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지난해 크게 일어난 운동인데,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을 어떤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좀 같이 비교해 볼 만한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 지난해 이제 한국에서 미투가 여성 운동의 또 최대 화두 중 하나였는데, 그 세계적인 현상이었죠. 여기 이제 뭐 2017년 10월달에 그 헐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의 그 오랜 성추행, 성폭력이 폭로된 이후에 서구에서도 이 미투 국면이 막 이제 이어졌는데, 그 미투가 진행된 방식이나 뭐 지속성 이런 거는 좀 나라마다 불균등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정치 상황이 좀 다른데다가 여성 운동을 뭐 주도하는 세력들의 차이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미투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여성 차별이 굉장히 이제 널리 퍼져 있는데 또 구조화돼 있는데 너무 해결된 게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여성들의 광범위한 불만이 있는 거죠. 특히 이건 서구에서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제 급진적인 여성들의 운동이 여성 해방 운동이 부상해서 그 뒤에 페미니즘이 사실 여러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도화되기도 했는데, 다시 또 이런 큰 운동이 운동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큰 지지를 받는 그런 미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본주의의 그 성차별이 뿌리 박혀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이제 여성 운동이 추구한 전략 자체가 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지난해 2월달에 그 서지영 검사의 폭로를 시작해서 안희정 등 권력자들의 성폭력 폭로가 이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뭐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야 한국의 여성 운동이 90년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미투 국면 속에서 이제 권력형 성폭력,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이 그 문제가 많이 조명이 되면서 공분이 크게 일었죠. 그래서 미투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의 80%, 70% 이게 남녀 간의 차이가 있어도 거의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만큼 전 연령대에서 여성들은 미투를 80% 가까이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남성들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폭력과 성차별이 사라지는 사회에 대한 이제 염원을 보여줬는데, 그 한국의 이제 미투 운동만 놓고 볼 때도 얼마간 성과를 냈죠. 그래서 뭐 미투를 촉발한 서지영 검사가 이제 그 승리한 거라든가, 또 안희정도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라든가, 또 그밖에 몇몇 유명한 남성 개개인들이 자기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라든가, 뭐 아까 말했듯이 또 여성들에게 불리했던 경찰의 그 성폭력 수사 지침도 개정된 이런 것도 이제 성과를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식의 변화, 이런 운동에 대한 지지 속에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성차별이라든가 뭐 성폭력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여성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난 것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겨났다기보다는 더 확산된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여성 운동의 어떤 그 약점들이 또 미투 운동에서도 잘 보여졌는데, 이 미투 운동을 이제 주도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급진적 그 페미니즘 사상은 사실 이제 모든 남성들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싸잡아서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좀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미투가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또 이제 일부 이제 법적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됐지만, 현행법상 강간죄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또 즉 폭행과 협박이 있음이 입증돼야만 또 강간죄로 인정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 얼마나 적용될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운동의 성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면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미투 운동에서 볼 때 그 좀 한계도 있었죠.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한계인데, 이 미투 운동 또는 뭐 미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지만 운동 자체는 대체로 소규모에 머물렀죠. 안희정이 1심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례적으로 2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긴 했지만 대체로는 이제 소규모였고, 이런 거는 뭐 이 운동이 좀 진행되는 방식이 아무래도 성폭력 피해 폭로를 하는 방식이 좀 주되다 보니까 좀 그런 한계도 있고, 또 NGO들이 이끄는 이 미투 시민 행동이 또 이제 이 시위 자체를 그렇게 뭐 더 크게 확대한다 이런 계획이 또 없는 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의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운동에 그 주도하는 미투 시민행동의 그 주도자들은 이 운동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환으로 얘기되는 것은 이제 여성의 정치 세력화라고 표현하는, 즉 어떤 의회라든가 국가기구에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하는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의 그 하원 중간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수가 기록적 수치를 달성한 것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가 굉장히 많이 진출한 거는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의 그 성차별과 지독한 성차별과 또 많은 그 악행에 맞서는 운동들이 크게 성장한 것의 결과죠. 미국에서는 뭐 집권하자마자 여성들이 뭐 100만 명의 그 여성 행진을 전국에서 막 벌이고, 그 다음 해도 이제 그 비슷한 규모의 운동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정치에서도 선거에서도 이제 공식 정치에서도 표현됐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운동의 활력 자체를 또 이 선거에서 특히 민주당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또 미국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여성의 정치 세력화라고 이제 모호하게 표현된 것이 사실은 여성 운동의 활력을 민주당의 지지로 흡수하려는 이런 측면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의 그 여성 운동의 주류들이 이제 민주당하고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환호할 문제라기보다는 경계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이제 한국의 그 NGO들은 지금 지난해 있었던 미투 운동의 한계를 이렇게 이제 미국의 그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세계적인 경험도 그렇고 뭐 김대중 정부 이후에 한국의 경험만 봐도 이런 소수의 페미니스트들이 국가기구에 진입하는 것은 모순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거죠. 일단은 뭐 그게 운동의 어떤 그 성장을 반영해서 뭐 그렇게 표현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 국가기구 자체가 사실은 이런 거를 순화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하고 국가기구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게 또 역사적인 경험이죠. 뭐
김대중이 사실 집권해서 뭐 페미니스트 장관들을나 뭐 위원회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를 끌어들였지만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정리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많은 정리해고를 당했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도 그러고 있죠. 노동계약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은 왜 노동자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다수는 사실 노동계급인데 최저임금이 사실 여성들이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최저임금 역대 최대로 올랐다고 자화자찬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또 공격을 하면서 이제 여성들을 짓밟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고 또 지금 그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1,500명이 지금 7월 1일자로 대량 해고돼서 싸우고 있는데 계속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외면을 하고 있죠. 근데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죠, 사실. 근데 이제 뭐 그 많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여성 국가기구에 들어간 페미니스트 장관들은 이들을 지지하지도 않고 있고 아까 했던 진선미는 자기 산하 기관에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또 악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소수 페미니스트들이 장관 차관되고 또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성평등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통해서 개선을 이룬다. 이런 것들은 그 실질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이 문재인 정부가 가하는 공격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국가기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독립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고 그 운동이 이제 그 불편한 용기처럼 그 이렇게 일시적인 그 투쟁성만 보여주고 이게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그 변화가 가능한 사회 세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동계급이죠. 왜냐하면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큰 힘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윤을 타격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의 운동이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막 사기 저하돼서 분열돼서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계급의 운동과 연대를 하고 그들의 그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면 여성운동은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운동은 점차 사라지거나 아니면 정말 그 생색내기식 그런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미투 운동을 봐도 그 여성 운동이 이제 가장 강한 그 여성들이 가장 강할 수 있는 그 측면에서 일어난 운동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더 실질적으로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1월 1일에 세계 곳곳에서 구글 직원들이 일손을 놓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이 이 성희롱이나 뭐 이런 추행에 대한 이런 그 사건 처리에 대한 경영진들의 방침에 반대해서 파업을 벌이고 거리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또 의식이 바뀌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의 미투는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못했죠. 물론 뭐 한국의 노동자 운동에서는 뭐 성희롱 문제가 여러 그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쟁점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긴 했지만 이제 한국에서 그 미투 운동의 그 주도적인 이런 방향은 그렇게 나가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기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은 사실 사용주들이나 관리자들이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개인의 이제 이렇게 이름을 걸고 폭로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운동이 벌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인 방식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단적인 방식의 대응을 하려면 이제 운동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느슨한 모든 남성의 권력을 갖고 있고 뭐 다 가해자다라는 식의 개념을 우리는 거부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급 정치 이런 게 혁명적인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낙태 문제는 사실 하다 보니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운동이 한국에서는 10년 말 11년 초에 낙태 단속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전진을 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러나 이제 운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아직 법률 문제도 남아 있고 또 법이 개정돼서 합법화되더라도 그 합법화되는 수준도 뭐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법이 합법화돼도 또 낙태 반대 세력들의 반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격에 맞서려면 결국은 강력한 또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과 노동계급의 투쟁이 결합되는 게 낙태권 운동의 발전에서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런 거는 뭐 조금 더 자세하게는 아마 다음 워크숍 때 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마무리를 해보자면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선 뭐 대응, 여성의 정치 세력화 이렇게 다 흡수할 게 아니고 계속 우리는 뭐 차별에 맞선 운동들이 일어날 때 지지를 보내면서 그 운동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성 운동에서는 여성들의 문제를 차별에 맞선 운동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저는 착취에 맞서는 여성들의 투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별에 맞선 투쟁만 여성에게 자신감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 뭐 해고에 맞선 투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벌어질 때 그 문제를 회피하고서 사실 자신감을 얻을 수는 없죠. 그리고 이 노동 조건이라든가 여러 착취 조건을 둘러싼 투쟁을 할 때는 남성과 여성이 또 이렇게 단결해서 싸우기도 좋기 때문에 이런 투쟁을 또 잘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그 여성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주류 페미니스트들이든 또 새롭게 급진화된 페미니스트들인 간에 이 조직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이 노동계급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죠. 여성은 여러 계급에 흩어져 있고 다수는 노동계급이고 여성들이 가장 강력한 곳이 저는 이런 일터에서 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강력한 곳에서 조직하고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래서 지금 노동운동이 이제 오랜만에 성장을 하면서 노조 가입률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세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이제 통계로도 드러나는데요. 어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니 노조 조직률이 이제 2011년도에 그 10.9%에서 2018년도에 12.5%를 이제 기록하는 식으로 지금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여성 조합원이 7.4%로 증가해서 남성 조합원보다 3배가 넘는 증가를 했습니다. 즉 여성 조합원들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거죠. 즉 여성들의 자신감이 지금 어디서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양육이라든가 간병 같은 이런 공공 서비스 확충의 요구가 좀 전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성운동 내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요구인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돼야 되고 동일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투쟁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진지한 투쟁이 성장하려면 물론 그냥 자발성에만 의존할 수가 없죠. 이런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과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 뭐 착취 강화에 맞서는 투쟁들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그 사회주의자들과 반자본주의적 좌파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발한 기여 감사드리고요. 아까 트랜스젠더 배제 페미니스트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거는 아까 뭐 청중석에서도 그런 입장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18년도에 그 책갈피 출판사를 통해서 엮은 책이 있는데요. 그게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걸 내게 된 계기는 국지회 등 이런 일단의 분리적 페미니스트들이 트랜스젠더 혐오하는 주장들을 막 온라인에 퍼뜨리고 뭐 그런 책까지 막 내려고 하는 것을 겨냥해서 앞서서 빨리 낸 건데 그 책은 이제 그 영국의 막스주의자인 이름이 로라 마일스가 쓴 선구적인 그 유물론적인 분석에 기반한 책 논문들을 주되게 묶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필자로는 양효영 우리 노동자연대 기자인 분이 쓴 것도 하나 묶었는데요. 그때 뭐 빅뱅이랑 같이 한서희 이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한서희가 또 뭐 트랜스젠더 막 배제하는 발언 해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 그 당시 쓰여진 글도 있는데요. 그걸 좀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당연히 트랜스젠더 배제하는
페미니즘의 주장은 잘못된 거고요. 그런 생물학적 결정론도 저도 반대를 하고 여성 해방과 성 해방이 이렇게 대립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갈마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성 운동을 너무 주도하는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까 성의 자유가 굉장히 여성들에게도 중요한데 그런 게 좀 뭐 그냥 잘못된 거로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좀 너무 도덕주의가 좀 압도하고 있는 게 저는 여성 운동의 발전에서도 좀 해롭다고 보는데 그럼 당연히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억압을 정당화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여성에도 사실 그런 성적 보수주의로부터 여성들도 피해를 보죠. 낙태 문제에 대한 거라든가 이혼의 자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확실히 여성들의 피해자성 이런 걸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도외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논의 지평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미투 시민행동이 이제 분명히 미투 국면에서 여러 그 활동을 해서 그 권력형 성폭력 문제 이런 거 제기하는 불만을 대변하는 데서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뭐 약점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다루지는 않았는데 강간 카르텔 이런 얘기들을 한 것도 저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게 단지 분리적 페미니스트들만이 하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 이제 이쪽 주류 여성 단체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2015년도 이후에 그 새롭게 급진화된 여성들이 막 이제 많은 주장을 할 때 여성 혐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끔찍한 여성 차별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서 여성 혐오를 쓰는 거는 이해할 수 있었죠. 근데 너무 개념들을 그렇게 느슨하게 쓰면은 구체성이 떨어져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정적 그런 효과를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여성 혐오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걸 뜻하는지도 잘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되게 도덕주의를 만연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미투 운동에서는 또 뭐 이게 뭐 주류든 아니든 간에 다 떠나가지고 여성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이런 식의 좀 피해자 절대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개념도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난점이 있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 여성의 어떤 피해에 공감하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싸울 때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측면은 있지만 또 엉뚱한 사람들이 또 비난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특히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서 또 그런 난점들이 이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그 7월 달에 광주에서 그 성평등 수업을 한 교사가 전교조 교사가 그 틀어준 영상을 본 일부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불쾌하다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을 가지고 바로 또 교육청이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사를 그걸 경찰 수사로 넘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최근에 썼는데요. 베이상원이라고 광주에 근데 그게 사실 미투 운동이 이제 굉장히 정당한 운동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이거를 이제 그 불만들을 국가기구로 흡수하면서 되게 관료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가 실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뭐 성폭력을 했다면 당연히 그거는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해야겠지만 수업 중에 하는 이런 발언들 중에 단지 그걸 다 그렇게 성희롱으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이 불쾌하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판단할 수가 없고 객관적인 수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맥락은 무엇인지 이런 게 신중하게 따져야 되는데 오랫동안 성평등 교육을 해왔던 교사마저도 그리고 그 틀어준 영상도 여성단체들이 추천한 성평등 교육 영상인데도 지금 엉뚱하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인데 그 근거는 단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이건 스쿨 미투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되게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그 갖고 있는 그 모순들 때문에 더 성평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은 차별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고 운동을 벌여왔지만 그거를 모든 남성들을 이렇게 적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런 생각으로 표현되게 되면 그 불필요한 반발을 부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사람들의 그런 또 반동적인 움직임이 이용될 수도 있고 꼭 반동적인 사람들만이 또 페미니즘 비판에 가세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운동의 지평을 좁힐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래서 탈코르셋 운동도 보면은 당연히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정당한 반발로서도 표현되는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탈코르셋 하지 않는 여성들을 막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모든 여성이 단결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 사이에서 분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올해 버닝썬 사태를 둘러싸고만 해도 여러 페미니스트들이 서로 다른 시위를 했다는 걸 볼 때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분노를 하는 게 분명히 정당하지만 그 분노가 발생하는 어떤 현실의 그 사태의 정확한 진단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너무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저는 좀 더 엄밀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물론 개념을 확장할 때는 그만한 이점이 있다면 좋겠지만 조금 너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여성 혐오로 얘기하는 거는 좀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저는 좀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다수는 임금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식 이전에 그들의 존재가 더 규정적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자본가들은 뭐 성차별을 하든 뭐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든 간에 그 참 저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뭐 조로남불이라고 하죠. 조국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그 자유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인 더 근본에서는 권력 그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데서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싸우면서 더 이제 그들 안에 있는 성차별도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계급을 흐려버리고 좌우 구분도 흐려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여성 운동이 진행되면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역사적 경험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 단지 뭐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중간 계급 여성이나 심지어 부르주아 여성들도 차별받는다는 걸 인정했지만 왜 계급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이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치열한 투쟁이 있었던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성 운동이 전진하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이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제가 시간 부족으로 다 얘기하지 못한 거는 이 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 해방론이 이제 이런 콜론타이나 채트킨, 레닌, 트로츠키 같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실천을 했는지 그런 걸 다루고 있고요. 이건 현대의 이제 여성들의 조건까지 결합을 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여성 차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싸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현재 여성 운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책이니까 이 두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폭력 문제에서 한국의 여성 운동이 워낙 성폭력 문제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피해에 대한 뭐 그 불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그 운동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요 글도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그 광주시에 있었던 그 성평등 수업을 성비위로 몰아서 경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단체들이 교육청 편을 들면서 이 베이상황 교사의 자기방어 활동을 막 비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이런 것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